PRDC가 이제 PRLS랑 서코, 인플루엔자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마이코도 같이 붙어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뭐 NAD34 PRS가 있는 농장이라면 그거부터 잡아야죠. 그걸 안 잡고 마이코를 건드릴 수는 없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고 서코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백신이 많으니까 그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 PRS와 서코가 문제 없다면은 그때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농장이나 고객 농장이 어, 양성이 통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판단하시고 통제하는 게 다른 기타 세균 질환을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PRS부터 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도원장이기 때문에 아니고를 떠나서 여하튼 컨트롤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음성 후보도를 도입한다든지 뭐 방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다면 현재 사용한 가능한 백신을 적용해서 그로 인한 손실을 줄여주는 게 농장에 있어서는 가장 그런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마이코플렉스만 있긴 하지만 저희가 박상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코, 마이코, PRLS까지 한꺼번에 혼합을 해서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충분한 효력을 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쓰리플렉스라는 백신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장의 상황에 맞춰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필드 수의사 분께서 김정희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실래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종돈장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예,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종돈장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두 번째 대안은 30kg 자돈을 가지고 와서 순치 기간을 오래 우리 농장에 받는 농장에서 후보든 어린 연령의 후보들을 갖고 와서 최대한 순치 기간을 오래 가져가서 키우는 게 두 번째 대안일 것 같고요. 그마저도 안 된다 싶으면 사실은 뭐 백신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종돈장이 종돈을 분양하잖아요. 그 종돈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질병 상태면 종돈을 분양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애들이 다 질병을 위험 발언인데. 예, 질병을 답의 전파시키고 있기 입장인가요? 때문에 절대 그런 데는 분양하면 안 되는데 분양을 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받는 농장에서는 그 바이러스들이 그 후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번식동물에 더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말한 백신을 해야 되고 그 격리 기간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셔서 PRS라든지 서코라든지 회장염이 다 없는 상태인 걸 확인하고 번식동물에 편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격리 돈사를 명확하게 번식동물과 떨어진 돈사에서 최소한 4주 이상은 격리된 상태에서 동물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입식을 하셔야지 뭐 비육돈사에 편입한다던가 뭐 교배사의 일부 공간에다 편입을 시키면 그 농장은 종돈장에서 PRS를 종돈도 받는 거고 PRS도 받는 역할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리 돈사를 기존 번식동과 확실히 떨어진 곳에서 격리를 시키고 정확히 순치를 시킨 다음에 번식동에 편입시키면 이런 PRS나 종돈장에서 오는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한 말씀. 예, 맞습죠. 이게 아마 이제 저희가 좀 이해 못한 부분이 제주도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성 후보도를 공급받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 육지는 선택의 폭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양성 이런저런 다 양성인 정도는 선택하지 않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이상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상적인 부분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종돈장에 PRS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돼지가 번식동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배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확인하고 들어오면은 종돈장에 있는 바이러스가 교배사나 임신사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치 기간을 길게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들어오는 후보군도 질병 상황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언제는 일찍 감염돼서 배설이 끝나고 들어오고 어떨 때는 늦게 감염돼서 배설을 또 길게 하는 상황이 이어져요. 이제 그게 계속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중돈장에 있는 PRS가 우리 농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최선은 아니고 차선의 차선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농장의 면역 유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백신 이제 뭐 PRS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종돈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백신을 해야 그나마 이제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MH 음성 후보군을 도입받는 경우에는 본인 양성이라 그러면 일단 MH 백신은 2회 하는 걸 반드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편입하기 전에 항생제를 최대한 많이 투약해서 후보군이 마이코플라즈마를 배설하는 걸 최대한 예방해서 해주신다 그러면 예, 그 마이코플라즈마에서 호흡기 교배할 당시에 기침하는 문제들은 예,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치 기간은 최소 4주를 하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농장들이 4주 동안 격리 순치하기가 제대로 된 시설이 돼 있는 농장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장 내 어떤 특정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예, 격리 순치 기간만 4주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만 된다 그러면 이 마이코 백신만이랑 그다음에 항생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좀 현재 답의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PRS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 마이코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도 모돈 그룹과 이제는 자동 그룹을 별개로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고 처치를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유행성 폐렴을 조기에 발생하는 유행성 폐렴 예방하기 위해서 뭐 극단적으로는 1일령 백신 접종까지 이렇게 권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일령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빨리 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분만 틀에서 모돈과 자돈의 어떤 수직 감염을 1일령 접종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주령 이상이 돼야 백신에 의한 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모돈에서 어떤 그런 수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 멤버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돈 그리고 모돈 접종을 통해서 모돈에서 배설하는 걸 줄여 주시는 걸로 해야 되는 거고 자돈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성이나 비육 초기 때 실제적인 감염이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그때를 하기 위해서는 이유 시기 때 적절한 일령에 접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 우리가 지금 PRS도 아직 해결 못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PRS 같은 경우에 이제 유전자가 대략 한 18,000개 정도 됩니다. 아직 18,000개 정도 되는 PRS조차도 사실 저희가 정복을 못하고 있죠. 마이코플라즈마는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100만 개 정도 됩니다.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 사실 안다고 말한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그래서 많이 모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모체인 항체 간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교과서에서는 모돈이 면역이 높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백신 접종에 의한 간섭 현상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이코플라즈마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회사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돈의 백신 접종이나 혹은 노출을 해서 모돈이 아주 높은 모체인 항체가 있는 그룹 그리고 한 중간 정도의 모체 항체가 있는 그룹 그리고 아주 낮은 모체 항체가 있는 그룹에서 실제 백신 접종을 자돈의 2주령 이상에 해서 실제로 이 세 그룹에서 백신 접종 효능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MDA 간섭이 있냐 없냐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제품별로 혹은 질병별로 그 부분은 다르게 나타나고 그래서 백신 회사에서 정해놓은
자돈 접종 1년 기준으로는 그 모체의 항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그런 뭐 2주, 3주까지는 접종을 하시더라도 모돈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백신의 효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마이코플라즈마는 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항체에 의한 것보다는 세포성 면역 혹은 이 폐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폐에서 저희 PED처럼 폐 기관지 쪽으로 나오는 저희가 보통 시크리티 IgA라고 하는데 이제 분비되는 IgA라는 항체 부분이 연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혈액으로 나오는 그런 모체의 항체로만 이걸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점까지 말씀을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는 아직까지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몇 자, 가지 첨언만 할게요. 예, 네, 말씀하시죠. 그 마이코플라즈마는 전반 면역이 전반 면역이 메인으로 하는 작용이라서 모체 이행에 대한 간섭 현상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냥 찌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양성인 활성화된 농장의 번식 분만 전에 마이코 백신을 찌르고 그다음에 3주량에 찔렀을 때 더 자돈이 좋아졌지 이게 뭐 간섭 현상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더 마이코가 활성됐다는 케이스는 저도 직접 접종했을 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그냥 쓰셔도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접종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거는 조금 그 실험을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른다고 그랬죠. 잘 모르면 생독 백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RRS도 사실은 PRRS 어떤 부분이 면역을 일으키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그걸로 만들면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백신인지 아세요? 서코플렉스죠. 서코플렉스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중에 ORF2라는 부분에 만든 단백질이 면역 원성을 일으키고 항원인 걸 알고 있어서 저희 베링거 인게라임은 그 부분만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서브유닛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딱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독 백신도 되고 원샷도 되고. 근데 PRRS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직도 모르죠. 그 15,000개짜리도 아직도 지금 몰라서 어느 부분을 넣으면 거기에 의해서 면역이 생겨가 돼지를 보호하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이코네요. 우리 더 모르죠? 마이코는 누가 누군지도 아직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잘 만들 수 있다면 라이브로 만들어서 실제 병원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잘 약독화가 돼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의 근데 연구 동향은 좀 라이브로 가는 것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을 넣으면 방어가 잘 되는지를 연구해서 그 부분만으로 들어가는 서브유닛 백신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제가 연구를 할 때 저희 그 교수님이 네이처에 논문을 냈을 때 소 쪽에는 마이코플라즈마를 라이브 백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맞는 얘기라 말씀드리고 지금 트렌드는 양돈 쪽은 서브유닛 백신 쪽으로 좀 전략은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이코 백신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 첨언을 드리면 이게 점막 면역을 유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독 백신이 아마 효과는 더 좋을 거예요, 만들기만 하면. 근데 제가 그때 제약회사 어떤 분이랑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마이코를 배양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생독 백신을 하려면 사실 배양을 해야 되는데 이 배양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도 많이 들고 단가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좀 그 시장에 내놨을 때 좀 합리적인 농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좀 단가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군들 순치시킬 때 사실은 양성패를 가지고 갈아 가지고 분무 형식으로 해요. 사실 그게 라이브 백신이고 점막 면역을 유도하는 거라 아마도 이제 그게 가장 좋으니까 미국도 그런 식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는데 현실 상황에서는 어쨌든 라이브 백신을 만드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신 쓰는 거랑 항생제 쓰는 거 관련해서 이제 순치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직접적으로 동일한 농장에서 실험해 본 적은 없고요. 서로 다른 환경의 농장에서 백신이랑 항생제를 투여한 농장이랑 마이코 백신을 안 하고 항생제만 적용했던 농장을 제가 한 3곳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백신만으로 해도 사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항생제는 사실 그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 내에 이제 마이코가 당연히 감염이 돼서 배설을 그 효과에서 없애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후보돈의 마이코를 언제 감염될지 사실 농장에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신 관련해서 저도 그 후보돈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실제로 저희는 이제 전부 다 후보돈 하면 백신을 하라고 2회 접종을 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권장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하는 농장이 있고 안 하는 농장도 종종 있는데 경험적으로는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저희가 "우리 안 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후보돈에서 후흡기 문제나 후보돈 증체 문제가 있어서 점검 때문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마이크 백신을 안 하는 농장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이크 백신을 하다가 다른 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농장에서 마이크 백신이 빠졌는데 딱 빠진 그 그룹에서 그 후보돈 초급의 연령 때 체중이 확 떨어지고 호흡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시 거꾸로 보니까 이제 이 백신을 해야 돼서 이게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장에다가 마이크 백신 얘기할 때는 좀 쉽게 얘기하려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으로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거 100을 다 해결을 해 주는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중에 50은 해결을 해 준다. 근데 나머지는 얘네들이 감염이 되거나 감염이 예상될 때 어쨌건 그 시기 때 항생제를 투약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보다는 70, 80 이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농장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는 오랫동안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이 계속 공급이 됐었거든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사실 PRC 후보돈이 호흡기가 뭐 안 좋다, 뭐 호흡기에 약하다 이런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 이런 조치들을 하는 농장들이 지금보다 훨씬 없을 때니까. 근데 저희가 백신 접종하고 항생제 투약을 계속 권장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농장들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음성이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보돈 성장하고 교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 어쨌건 경험상 전 계속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제 경험상은 어 항생제만 해서도 안 되고요. 백신만 해서도 안 되고 둘 다 해야지 농장에서 원하는 것만큼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후보돈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백신 안전성 저기 접종 반응 이런 거 여쭤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부영제에 오일이 안 들어가면 접종 반응은 줄 거고 없을 거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오 박사님 이후에 제가 발표할 때 왜 첫 번째 사례 음성에서 양성 전환됐을 때 예. 그때 첫 번째 한 행위가 전체 모돈에 대한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일괄 접종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늦게 퍼질 거니까. 네.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제 나중에 감염되는 거는 피해가 줄 건데 처음에 뭐 얘기를 못 하겠고 일단 처음에 다른 뭐 A라는 백신을 했습니다. 백신하고 모돈이 몇 마리가 죽어서 이제 두 번째는 또 백신을 바꿨죠. 다른 백신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던 경험이 있어서 부영제 이런 걸 잘 보시면은 네. 아마 뭐 쇼크라든지 접종 반응에 대한 여부는 아실 거고 사용해 보면 다 이렇게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한마디 첨언을 네, 하겠는데 짧게 너무 좀 짧게. 저도 생각지 못한 너무 짧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제 김세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중에 하나의 큰 부분이 이제 후보돈, 모돈의 어떤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접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임프란플렉스라는 수성부영제를 사용해서 실제 모돈에 접종을 하더라도 그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김세현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뭐 이거는 그 뭐 회사 입장에서라기보다도 아마 다른 분들도 느끼시긴 할 텐데 저희가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백신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발성 병원체들에 관련해서는 어떤 예방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게 필요하고 이제 글래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액티노바시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백신보다는 어, 예, 예방적 항생제 치료나 치료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아마 글로벌하게도
글래서 백신은 시장에서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어지는 추세다. 즉 돼지의 면역에 영향을 일으키는 원발성 병원체들이 잘 컨트롤이 된다면 돼지들도 글래서 병원균에 대한 항병력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항생제 치료를 했을 때도 적절히 이제 효능을 그것까지 백신하라 그러면 아마 사람도 일 못하게 하다 그러고 돼지도 아마 힘들 것 같다는 우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저희가 약간 서코나 마이코 모든 백신에 대해서 좀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금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허가가 건강한 3주년 이상의 돼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권 해석을 받아본 결과 후보동까지는 된다. 지금 성격이 저처럼 급하지만 후보동까지는 된다. 다만 이제 국내 허가 시스템이 명확하게 번식동군과 자동군이 나뉘어져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 번식동군에 있어서의 안전성 그리고 번식동군에서의 효능 허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소코 마이코는 아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유럽에서 안전성 자료가 있고 북미에서 효능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 통제되지 않는 양성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원래 보통 농장이라 그러면 자돈 구간에만 그 마이코가 양성이 되고 번식 모던에는 크게 마이코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음성 후보도를 받게 되면 이제 번식 동군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자돈사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후보돈도 면역을 줘야 되고 모돈도 면역을 충분히 줘서 이 부분 수익감 내려가는 걸 방어해 주면 이 자돈사에서 계속 잡히지 않은 마이코플라즈마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식 동군에 들어가기 전에 백신을 하거나 후보들의 백신을 통해서 충분히 면역만 잘 되면 이 호흡기 세균들이 점점 그 기침하는 횟수라든지 이 성적이 떨어진 것들이 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코 백신을 분만 전에 접종하는 거랑 후보들에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개선된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말고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좀 계속 말씀드리면은 그 목적 자체가 저희가 무슨 PRS 안정화처럼 100% 음성 자돈을 생산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배설 기간도 길고 우리가 그걸 100%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그 후보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서 이 후보돈들이 분만했을 때 배설되는 배설량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거는 태어난 포유 자돈들이 조기에 감염되는 이제 유병률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자돈들이 다음에 이유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유병률 올라가는 속도나 이제 감염되는 비율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고 감염 일령도 뒤로 늦춰질 거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그 이후의 피해도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설하니까 이거 도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까지는 사실은 목적에도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배설된 돼지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도태 부분 뭐 배설한다고 해서 도태하는 걸 고려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볼 때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마이코플라즈마가 살아있는 돼지한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제한적이거든요. 그나마 기도수압이 최근에 나온 방법 중에 그 검출률이 제일 높은 방법이고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제 양돈 수의사들 후두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쓸 일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기도수압하는 것 때문에 돼지 수의사들도 이제 후두경하고 이제 개구개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런 실제로 그 샘플링을 하기 시작하고 저희도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루틴하게 하고 저도 하고 있거든요.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걸 이제 농장에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는 건데 수의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한 달 그 어느 정도 장비를 가지고 하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결국에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쉽고 편한 모니터링 그 항원 검출 방법이 앞으로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는 항원 검사 PRS도 항원 검사하려면 다 뭐 체열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체열하는 것보다 타액이나 이제 우리가 그 프로세싱 플루이드 고환액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검사 방법도 앞으로 더 좋아지죠. 더 편한 방법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저희가 또 되게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결국 그게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좀 이제 좀 덜 얘기한 부분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저희가 백신이나 이제 항생제 이런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마이코플라즈마 통제에서 환경 관리 특히나 오리노라웃이 특히나 자육비에서는 뭐 백신 항생제 못지않게 오리노라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삼주 그룹 관리하는 농장에서 분명히 마이코플라즈마 양성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특정 그룹은 비육 출하까지 음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리노라웃이 잘 이게 우리가 같이 합사를 해도 음성돼지 4마리 감염하려면 양성돼지 6마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돼지가 같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빠르게 이제 전파가 되겠지만 오리노라웃 잘하는 상황에서는 앞에 양성 그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PED나 PRS 이런 질병보다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리노라웃 관리를 잘하면은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감염 인력을 충분히 뒤로 늦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코플라즈마도 다른 질병하고 똑같이 그 다른 질병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백신 하는데도 도축장 검사하면은 막 폐병변이 되게 심하게 나오고 어떤 농장은 심하고 어떤 농장은 되게 작고 하잖아요. 농장이 관리하는 환경도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 농장에 있는 질병 자체가 농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극단적으로 NADC 34 있고 막 이런 농장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하고 항생제 투약한다고 해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예를 들어 이제 뭐 PRS도 음성이고 다른 질병 음성인 상황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통제하는 거는 훨씬 더 쉽겠죠. 그러니까 다른 질병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하신 그 이후의 임상 증상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